6. 역사 속에서 걱정할 것까지도 없이 아내의 대면은 무사히 끝났다. 아내는 이 편의 기분을 미리 짐작했음인지 처음부터 어색한 기분을 없애려고 했었다. 핸드백은 무사히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따분한 기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직감에서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무사히 돌려주었어. 당신도 참 모르는 여자 핸드백을 우연히 들고 들어왔다고 그처럼 당황할 건 없잖아요. 이렇게 응수하는 것도 퍽이나 능란한 태도였다. 여느 때 같으면 아내의 그런 능란한 태도에 되레 압박감을 느낄 것인데 그때의 나는 벌써 그러한 상대편의 태도에 편승할 수 있는 신경의 소유자가 되어 있었다. 제가 병자라고 해서 지나친 신경을 쓰지 마세요. 사소한 문제로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아프답니다. 종전 같으면 이런 말을 듣고는 가슴이 뭉클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러한 말쯤에 동요를 느끼게 하지 않게끔 신경이 묻어져 있었다. 나는 언제나 화창한 표정을 짓고 위험이 감도는 화제를 피해가며 아내를 대하면서 사람이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이미 남편이 아니라는 각오를 굳게 했는데도 이처럼 태연하게 남편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다. 영리한 아내는 내 마음속을 분명히 아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전혀 모르는 척하고 정숙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내의 마음속에 도사린 상념은, 그 마음속에 굳어진 각오는. 의사가 아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 상념의 흐름에 사로잡혔다는 당황감이 눈에 띄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모른 척하고 말을 이었다. 내년 봄, 늦어도 4월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내년 봄 4월? 그럼요. 대단히 결과가 좋답니다. 그거 반가운 소식인데. 반가운 소식이죠. 아내는 침대 밑을 뒤지더니 보퉁이 하나를 꺼내서는 풀었다. 거기에서 자줏빛과 연지빛을 교차시킨 스웨터가 나왔다. 그래, 심심풀이로 이런 것을 짜보았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나는 윗옷을 벗고 와이셔츠 위로 그 스웨터를 끼워 입었다. 폭신한 감촉과 더불어 스마트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러나 감사하다는 말도 않고 스웨터를 벗었다. 절대 안정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짓은 왜 하는 거요? 왜 입고 계시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내는 굳이 그것을 내게 입힐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의 눈에는 한없는 슬픔이 고인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아내의 눈을 피해버렸다. 나는 스웨터를 병실에 그냥 두고 나왔다. 아내도 스웨터쯤은 잊어버린 양 잘 가라는 인사를 했다. 병원 문을 나서려다가 나는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다. 주치의를 만나볼 참이었다. 그는 다행히 당직이어서 사무실에 있었다. 나는 정중히 그에게 인사를 드리고 아내의 용태를 물었다. 그저 그런 정도입니다. 악화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호전하는 것도 아닌 상태이죠. 그럼 선생님 말고도 돌보는 의사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까? 외부에서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없을 텐데요. 그런데 선생님, 제 아내에게 내년 4월쯤엔 퇴원하게 될 것이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런 경솔한 말을 의사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리둥절한 느낌을 가눌 수 없었다. 아내는 경솔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의사가 하지도 않는 말을 아내가 조작했다면 필시 거기엔 무슨 의도가 있을 것이었다. 내년 봄 늦어도 4월엔 퇴원한다고 했지? 어떤 뜻일까? 내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아내는 아내대로 내년 4월쯤으로 일종의 데드라인을 쳐놓은 것이 아닌가? 내년 4월에 퇴원하지 못하면 무슨 비상수단을 쓴다는 얘기인가? 이에 생각이 미치자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가까스로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곤 병원 문을 나와 방근숙을 기다렸다. 어서서 추위가 미만한 겨울의 오후, 소조한 산과 바다와 들, 병원의 지붕이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다. 내년 봄 늦어도 4월에 지워버리려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아내의 말, 근숙과 나란히 걸으면서도 나는 자꾸만 그 말을 마음속에서 되풀이했다. 오늘 이상은 없었어요? 근숙의 물음에 요령 있는 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대로 근숙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건숙은 나의 우울한 표정을 불안해했으나 나는 단호하게 우리 사랑을 다짐하고 가다가 우울한 날도 있지 않겠느냐고 얼버무렸다. 그러고는 내가 만일 아내가 짜준 스웨터를 입고 나왔더라면 건숙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건숙은 이해하겠지. 그러나 나는 불현듯 만사를 일시에 해결해 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이따위 답답한 심리의 굴곡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이혼해 달라는 제안을 했을 때 아내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다.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기만 한다면 어떤 단호한 수단도 쓸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결합. 이왕 한 번은 죽을 사람들끼리. 나는 술을 마시고 싶었다. 해가 바뀌었다. 1960년. 새해에 들어서자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탈당하는 소동이 속출했다. 마산 출신의 허모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민주당은 의석 보유수가 76석으로 줄었고 호헌석을 2석 하회하는 결과가 되었다. 마산은 원래 야당의 기질이 강한 곳이다. 지난번 총선거 때 자유당이 그처럼 길을 쓰고 설쳤는데도 마산시만은 끝내 야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말았다. 여당 후보가 인물로서는 야당 후보보다도 낫다는 평판이 있었는데도 시민들은 여당이라는 점을 들어 한사코 거부한 결과가 되었다. 인물로 봐서는 열세하지만 야당이라는 점만으로 당선시킨 바로 그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말았으니 시민들 대부분이 배신감을 느꼈으면 당연했다. 그만큼 자유당이 민심을 잃었다는 증거였다. 그런데 이 1960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다. 연초부터 흉흉한 풍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정치에서는 마산이 진주보다 훨씬 민감한 도시다. 내가 봉직하는 학교의 교장과 내가 맞서는 일이 있었다. 그 트러블의 계기도 내가 마산의 정치적 공기를 쏘인 때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어느 날 교장이 간부 교사 몇을 부르고는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대뜸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운동은 정치인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소신껏 투표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장은 딱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는 모든 기관장에게 비밀 지령이 내려와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을 무렵이었다. 나의 반발 때문에 교장은 본심을 밝히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내 전근 운동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했다. 내 고집을 꺾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좌천시킬 수도 없어 교장이 앞장서서 나를 부산으로 옮기는 운동을 하게 된 것이다. 3월 1일 나는 부산에 있는 W 학교로 옮겼다. 방건숙과 나와의 계획 1단계가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시류는 어수선했다. 민주당 후보 조병옥 박사가 병치료차 미국으로 떠났는데 선거일자를 3월 15일로 정했다. 조병옥 박사는 2월 15일에 서거하셨다. 바로 그날이 기호를 추첨한 날이었다. 야당 대통령 후보가 숨져 사라졌는데도 선거운동 분위기는 점점 험악하게만 되어갔다. 부통령의 기어이 이기붕 씨를 당선시켜야겠다는 움직임이 치열한 책략을 강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전투표 방해니 하는 말이 벌써 나돌았다. 부정선거 반대한다라는 구호의 데모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와 방건숙과의 대화 내용도 대부분의 선거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지금 이 마당에 바랄 것이란 선거의 정화밖에 없습니다. 선거만이라도 깨끗이 하게 되면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도대체 선거부터 협작을 하려거든이 될 말입니까? 방건숙 앞에서 나는 이렇게 흥분했다. 복잡한 내 심리 갈등을 이와 같은 선거 분위기가 구해준 셈인 것도 사실이다. 부산으로 정건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아내의 눈은 크게 휘둥그레지더니 곧 체념의 빛깔을 띄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이 원하신 정건인가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필 부산으로 가셔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나가는 것이 일종의 출세가 아니겠느냐고 답변했더니 아내는 다시 물었다. 그게 교육자로서의 당신 포부와 일치된 견해예요? 나는 이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당신은 변하셨구려. 아내는 눈망울을 떨구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했어. 변한 사람들은 모두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내의 말엔 힘이 없었다. 아내는 내 정건 소식에 커다란 위험을 감지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남편을 입원시킨 그 젊은 여자와의 동행도 되시겠습니다. 그 젊은 여자라니? 나는 아내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척 꾸몄다. 아내는 그 화제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나는 화제를 조병옥 박사의 서거를 비롯해서 한간에 떠도는 선거 문제에다 돌렸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했다. 건강한 사람들끼리 찢고 뽑고 할 문제들 아니에요? 화제는 다시 나의 점검 문제로 돌아왔다. 부산에서는 그러면 하숙을 하실 거예요? 하숙을 해야지요. 불편해서 어떻게? 그것도 하나의 수양이니까. 저는 진주를 떠나서는 생활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눈을 뜨면 보이는 비봉산, 망진상, 조금 걸어 나가면 남강, 백사장, 서장대, 중림, 다시 진주를 볼 날이 있을까요? 그러한 아내가 가련했다. 그러나 가련한 존재에 대한 가련한 감정일 뿐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절박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부산은 부산대로의 매력이 있겠지. 저는 지금 다시 진주를 볼 날이 있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아내의 말투엔 원성이 섞여 있었다. 4월이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하잖아서. 4월. 그렇죠. 4월이죠. 4월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부산에 산다면 나도 부산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나는 그저 잠자코 있었다. 나만 진주로 갈까요? 당신은 부산에서 살고? 역시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내가 갈 곳은 없는 모양이네요. 당신 부산으로 가시게 된 동기와 목적을 가르쳐만 주시면. 아내는 곧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다. 꼭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알 필요가 없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거가 일주일 후로 다가왔다. 열띤 공기가 부산의 거리에서나 마산의 거리에서 느껴졌다. 대통령으로 누가 되느냐는 문제는 조병옥 야당 후보의 돌연 서거 때문에 없어졌지만 득표 수는 관심사가 되는 모양이었다.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 이기복은 표를 만들어서라도 꼭 당선시켜야 할 작정인 것 같았다. 그 무렵 나는 K라는 신문에 게재된 사설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제목은 학생에게 데모할 자유를 주라는 것이었다. 상엄한 정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대담한 논설을 쓸 수 있을까 하고 나는 그 논설 내용보다도 먼저 그 기백에 놀랐다. 나와 방건숙은 그 논설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었다. 내용도 훌륭한 것이었다. 방건숙도 나와 같은 의견이었다. 논설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정치는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지녔다고 해도 일시적인 문제이고 학생의 문제는 영원하다. 정치적인 면에서 학생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학생 교육의 면에서 정치 자체를 고쳐나가야 한다. 학생의 데모도 그렇게 볼 때 그다지 문제 삼을 것이 못 된다. 걱정할 것이 있다면 그러한 데모를 있게끔 조성한 사회 환경 또는 정치 환경이지 데모한 학생들이 아니다. 간혹 젊은 열정이 지나쳐 과오를 범할 수가 있기는 하다. 그러면 그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량 있는 대책을 세우면 그만이다. 더욱이 학생들의 항거의식은 이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선도해야 옳다. 한국의 여야당을 두고 말할 것이 아니라 폭을 넓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아들들을 보고 집권한 척이 유유낙낙 추종하라고 권할 것인가? 또는 청년다운 기백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며 생활하라고 권할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면 알 일이다. 겁내야 할 것은 학생의 무기력이다. 우리 학생의 무기력함은 충분히 걱정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3.1운동 당시의 기백, 광주 학생 사건 당시의 정열이란 지금 찾기가 어렵다. 만일 학생이 스스로 순수함을 저버리고 세속과 야합한다면 그로서 학생으로서는 실격한 셈이 된다. 교육의 효과가 이에 미치지 못할 곳에 이런 것이다. 교단에서 100만 번 좋은 말을 해봤자 도도한 사회의 탕류는 순식간에 그 말의 효과를 휩쓸어버린다. 그러니까 더욱 학생들의 기백만은 살려야 하는 것이다. 거세 개탁 이로되 아독청하는 자부만은 숭상해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학생 데모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그러한 데모를 있게 한 사회 상태가 문제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이상론 아니에요? 방건숙이 나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이상을 말하는 소리가 없을 때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용기란 대단한 것입니다. 나도 부산에 살게 되었으니 이 글을 쓴 분을 꼭 만나 뵙고 지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이 논설은 나에게만 충격을 준 것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논설 때문에 필자는 만만치 않은 일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오자 학교 일도 바쁘게 되었다. 어디서 어떻게 데모가 발생할지 모르니 그런 데모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학교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상부에서부터 엄한 시달이 내려와 있기도 했다. 데모에 관한 대책이 의논 낼 때는 언제든 아까의 사설이 문제가 되었다. 데모 금지에 반대하는 교사들은 이 근원서를 외우다시피 하면서 기원하려 했다. 그런데 상부의 지시를 내세우는 교사들은 현실론을 들고 나왔다. 우리들 좀 약게 굴자. 결국은 이런 뜻이었는데 거기에다 그럴싸한 의론을 붙이려 하는 바람에 소동이 일곤 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었다. 나는 공휴일이 되어도 마산에 가지 못했다. 선거 당일 K신문은 재빨리 부정선거임을 소상히 보도했다. 공개 투표하는 사진까지 나타났다. 나는 그 신문을 한 장 사들고 마산으로 향했다. 마산에 도착한 것이 오후 3시. 투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디서인지 야당의 데모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일었다. 나는 병원으로 가려다 말고 방건숙의 집을 찾았다.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방건숙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어쩐지 거리가 어수선하니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건숙과 나는 병원에 가지 않기로 하고 그저 앉아서 선거에 대해 피차가 보고 들은 대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결국은 망조가 들었다는 것이었다. 선거가 있고르니 민주주의가 망했다는 말이고 민주주의가 망하면 나라의 체면은 잃고 말 것인데 체면 없는 나라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말도 나왔다. 돌연 밖이 소란스러웠다.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다. 방건숙이 문을 가로막고 섰다. 3.15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네요. 안 됩니다. 시끄러울 땐 집안에 있읍시다. 내겐 대꾸할 건더기가 없었다. 그래 주저앉고 말았는데 바깥의 소란은 한결 높아졌다. 그저 지나가는 야당의 시위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집 할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니 야당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합세한 1대1 데모대가 구마산에서 신마산까지 이어 있다고 전했다. 나는 다시 뛰어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건숙은 나를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나가지 마세요. 이런 역사적인 날이 어떻단 말이에요? 만일의 경우라는 것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건숙의 표정은 진지했다. 한사코 나를 밖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잇따라 총성이 울렸다. 아비규환의 소동이 벌어졌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만으로도 일대 소란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자리에 풀썩 들어누웠다. 심장의 고동이 격했다. 그러나 중얼거렸다. 역사. 그날 밤의 마산의 일은 나의 표현을 빌릴 필요가 없다. 이미 역사가 되었다. 역사의 기록으로 천고에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사이드 스토리로서 나와 방건숙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 있었다. 그래도 학교에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아침 8시쯤 집을 나선 방건숙도 30분이 채 못 되어서 창백한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그러고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한다는 말이 이랬다. 남편이 죽었답니다. 학교로 연락이 왔어요. 병으로 죽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하여간 병원으로 가야 할 텐데 전보도 쳐야 하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거리로 나와 나는 건숙을 먼저 병원으로 보내고 우체국에 들렀다. 우체국도 마비 상태였으나 부산까지의 전보만은 겨우 칠 수가 있었다. 아직도 데모의 여세가 골목길마다에 서성거리는 느낌이어서 내 나름의 감회가 그런 쪽으로 흐를 것 같기도 했지만 당장 내게 닥친 큰일은 건숙의 남편이 죽었다는 그 사실이었다. 오후쯤에서 건숙의 집안, 그 남편의 집안 사람들이 병원에 도착했다. 나는 먼 빛으로 눈에 떠일뚱말뚱 조심하면서 자질구레한 일을 거들기도 하고 건숙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다. 시신은 부산으로 옮겨간단다. 나는 아내의 병실에 갈 생각도 않고 일행보다 먼저 병원을 나섰다. 데모가 벌어져 시청 앞으로는 갈 수 없다기에 나는 신을동을 돌아 골목길을 둘러 방건숙의 방에 와서 다리를 뻗고 천장을 쳐다보았다. 데모 생각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보다 건숙의 남편 생각이 더했다. 우리의 앞일은 어떻게 될까? 내겐 방건숙과의 사랑이 그 남편이 있고서야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 그 남편이 없어짐과 동시에 사라질 사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우리 사랑의 전제로서 그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어야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생각하면 우리는 병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논의한 적이 없었다. 내가 방건숙을 알게 된 것은 그 남편의 병 때문이었다. 그 남편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각기 따로따로의 별 밑에 살고 있었을 사람들 아닌가? 동시에 내 아내가 병들지 않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들로 해서 맺어진 사랑, 그러면서도 그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사랑, 나라의 역사나 개인의 운명이나 묘한 작용을 하는 것이지. 생각할수록 이상한 느낌이었다. 방건숙이 다시는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동시에 아내도 한없이 먼 곳으로 떠나버린 느낌이었다. 데모가 다시 치열해졌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데모에 있지 않았다. 정치보다도 선거보다도 데모보다도 더 절실한 문제, 생과 사의 문제, 거기다 사랑의 문제. 나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시간 속을 헤매면서도 방건숙의 남편, 그 먼 빛으로 본 그 초췌한 얼굴만을 추궁하고 있었다. 남편의 시신과 같이 떠난 모양이었다. 방건숙은 그 이튿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병원으로 가서 아내를 찾았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분명히 사상이 깃들어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알 수 없는 질문을 했다. 아내는 그 질문엔 아랑곳 없이 그러나 애써 미소 지으려 하면서 말했다. 밖에서는 데모 때문에 큰 소동이라면서요? 나도 그 말엔 상관하지 않고 말했다. 당신의 용태에 이상이 생긴 모양인데 어찌된 셈이요? 4월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견딜 수 없을 것 같네요. 4월이라 무슨 뜻일까? 견딜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 곧 나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당신의 용태에 이상이 있는 것 같소? 아내는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그러고는 여윈 오른팔을 뻗어 내 목덜미를 잡는 것이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좋은 남자이고 좋은 남편이야. 당신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나는 섬찟한 육감으로 몸을 꿈틀하면서도 태연하게 내까렸다. 도련이 무슨 소리요? 걱정 마세요. 묻지 않을 테니 대답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요 도대체? 걱정 마시라니까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힘없이 웃었다. 다음에는 언제 오실지 그날은 시간을 가르쳐 주세요. 되도록 정확하게. 요담 일요일 정오에 오겠소. 일요일 정오. 틀리지 마세요. 이러지도 늦지도 않게요. 아내는 가까스로 몸을 비틀어 침대 밑을 더듬더니 언젠가 짰던 스웨터를 다시 꺼냈다. 입었다가 도로 벗어도 좋으니 이 스웨터 한 번만 더 입어보세요. 나는 서슴없이 윗옷을 벗고 와이셔츠 위로 그 스웨터를 끼워 입었다.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벗어도 좋습니다. 아니요. 그냥 입고 가겠어. 무리하시지 말고 벗어놓으세요. 아니요. 괜찮소. 아내는 쓸쓸하게 웃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러나 나는 할 말이 없다. 캐물을 용기도 없다. 아내가 피해주는 노릇에 편승할 수밖엔 도리가 없다. 여보, 그 스웨터 벗어놓으세요. 이 다음 날, 아니 내년 겨울에나 입으세요. 기왕의 일 때문에 앞으로의 행복에 금이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순순히 스웨터를 벗었다. 어쩌면 방건숙이 병원 밖에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쩍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아내는 스웨터를 앞가슴 위에 차곡차곡 개면서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요담 일요일 정오 잊지 마세요. 나는 그럼하고 굳은 약속을 했다. 병원 복도에서 어떤 간호사를 만났다. 잠깐 얘기할 게 있다면서 대기실로 데리고 갔다. 오늘 부인께서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까? 수측에 보이는 것 이외에는 별반.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었다. 환자들은 다른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간호사는 찬찬히 말했다. 나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며칠 전 남자 환자 한 분이 돌아가셨죠? 선생님도 그때 오셨죠? 예. 그때 부인께서 어떤 환자냐고 꼬치꼬치 묻는 바람에 혹시 친척이어서 그러는 거 하고 선생님 오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요? 나는 기겁을 했다. 아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연이었지요. 그럴 테지. 나는 맥이 풀렸다. 간호사는 말을 이었다. 부인께서는 그 일에 관해서 한마디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한 분이시여. 저에게 그렇게 파서 묻고서는 나는 어느 정도 이 얘기가 오갔는가를 물어볼 흥미조차 잃었다. 진상은 고스란히 알려진 것이다. 방건숙과 나와의 관계는 그대로 알려졌을 것이 뻔했다. 그 영리한 여자가, 조그마한 단서로서도 눈치챌 여자가 모를 리가 있나? 어떻게 해서 그 남자의 죽음에 참여했는지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한단 말인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간호사에게 죄송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다시 되돌아가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것이었지만 내겐 방법이 없었다. 될 대로 되는 거지. 아까 한 아내의 은동이 되살아났다. 뭔가 만만치 않은 각오를 한 모양인데 그것이 뭔지를 추측하기도 싫었다. 싫은 것이 아니라 두려웠다. 데모 때문에 마산 시내는 어수선했다. 여느 때 같으면 탐남한 호기심으로 마산 거리를 뒤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또 그 데모로 인해 수십 명의 시민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은 무관심했다. 어떤 학생, 아니 김주열이란 학생이 행방불명되어 문제거리가 되었다고도 들었으나 역시 무관심했다. 사람이란 그처럼 냉담하고 비정한 것이다. 인류 전체의 격동과 진통은 견뎌낼 수가 있어도 자기 손가락 하나, 이빨 하나의 고통은 견뎌내기 힘들다. 이 무슨 잘난 생명이라고. 이른봄의 기분이 피부에 스며드는 저녁낮을 홀로 길을 걸어서는 마산 어귀로 들어서면서 나는 허탈감을 이겨낼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공포라기보다는 허탈감이 내 마음과 몸을 사로잡았다. 전 마산 시가의 허탈 속에 내 스스로의 허탈을 적분한 기분 속에서 나는 역사를 슬퍼하고 운명을 슬퍼하고 내 스스로를 슬퍼했다. 부산으로 돌아왔으나 방건숙을 만날 방도가 없었다. 방건숙의 부산집 주소를 모르는 데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돌아다닐 수도 없었다. 마산의 학교로 전화를 해봤으나 아직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대답이었다. 나는 매일매일을 불안 속에서 넘겼다. 그의 매일 데모가 일어나는 거리를 걸으면서도 내 마음은 방건숙에게 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보다 더욱 절실한 감정이었다. 같이 있어야 할 시간에 그러지 못하는 감정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다.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벌써 끝냈을 무렵이었다. 남편의 죽음이 굉장한 충격이 되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두려운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깡그리 무소식이 되었다는 그 점이었다. 아내와 약속한 날이 왔다. 일요일마다 문병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었지만 그런 약속만 없으면 가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다. 마산역에 내려섰을 때 나는 내 앞에 다가서는 그림자를 보았다. 방건숙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눈을 개의치 않고 건숙을 와라 껴안았다. 세계를 되찾은 느낌이었다. 건숙은 무척 야위어 보였다. 왜 그처럼 소식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장례가 끝나고 하루쯤 시댁에 있다가 곧바로 마산으로 왔어요. 몇 번이고 학교에 전화를 했는데요. 학교에 나가지 않고 선생님만 기다리며 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다시 건숙의 어깨를 안았다. 전화를 할까 했지만 그럴 용기도 없고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나 우선 위로의 말을 아니할 수 없었다. 이번의 일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건숙의 대답은 없었다. 그처럼 급하게 돌아가실 줄이야. 이렇게 운을 떼고 내가 말을 이으려고 하자 건숙은 대답했다. 이왕 죽을 사람이었으니까 별 도리가 없기도 하지만 건숙은 말꼬리를 흐렸다. 나는 다음의 말을 기다렸다. 건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뜻밖이었다. 건숙의 남편이 숨진 진상은 이렇다. 학교에서 전화를 받고 건숙이 뛰어가니 남편은 벌써 운명하고 난 뒤였다. 병원 관계자의 말을 들으니 초저녁에 남편은 병원을 탈출했단다. 즉시 찾아 나섰으나 시위 인파 때문에 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데모에 모두 신경이 쏠려 탈출한 환자 일은 까맣게 잊었다. 그랬는데 한밤중에 어느 약국에서 전화가 왔다. 요양소에 있다는 환자 하나가 약국 앞에 쓰러져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구급차를 움직여 약국으로 갔더니 그 환자가 방건숙의 남편이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은 집이 어디냐는 질문에 처음엔 이 근처라고 하더니 고쳐 요양소라고 하더라고 약국 주인이 말했단다.
그 약국은 바로 건숙의 하숙에 가까운 곳에 있는 약국이었다.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왔을까? 내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병원에서의 탈출은 그 밤이 처음이 아니지 않을까? 겨우 보행할 수 있게 되자 마산으로 정근한 아내의 하숙을 종종 돌아보고 간 것이 아닐까? 어떤 의혹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닐까? 그 밤 최종적으로 어떤 사실을 확인하러 오다가 확인하고 가다가 기진맥진 약국 앞에 쓰러져 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약국 주인에게 집이 가까이에 있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의혹은 꼬리를 물고 뭉게뭉게 떠올랐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바로 나다. 생각이 이에 이르자 나는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떨며 방건숙 쪽을 쳐다보았다. 건숙의 창백한 얼굴도 나와 같은 뜻을 자각함을 나타내는 듯했다. 내 얼굴에 떠오른 지나친 고민의 흔적을 보고 그랬을 것이었다. 방건숙은 조용히 말했다. 죽은 사람은 죽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장사 지내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방건숙은 나에게서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 참이었는데 내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자 당황하게 된 모양이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어떻게든 이 고비를 이겨나가야죠. 이런 말을 해보았지만 자신이 없었다. 제겐 용기가 있어요. 제 걱정은 하시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방건숙 자신이 혼란스러워함은 말과는 달리 동작의 초조감으로 알 수 있었다. 방건숙은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을 되찾아주자고 하셨지요? 그렇게 해야만 떳떳하게 우리의 사랑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하셨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저는 그 때문에 고민했어요. 마음이 약해진 선생님이 이번 일로 어떻게 변하는가 했어요. 그건 바로 저의 걱정이었답니다. 며칠을 두고 연락은 되지 않지요. 물어볼 수도 없지요. 그동안의 불안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당신을 만나자 얼떨결해진 겁니다. 내게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있는 거지요. 나와 건숙은 우선 건숙의 하숙으로 가기로 했다. 거기 가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병원에 가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대모의 여세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리, 그 뒷골목을 돌아 건숙의 하숙을 향해서 가면서 나는 다시금 인간의 에고이즘이란 걸 되씹어 보았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마산의 대모, 그 와중에도 내 개인의 사랑을 위해서 이처럼 옹졸해야 한다는 건 너무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도리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사람은 스스로의 운명에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보다 선거보다 방건숙이었으니까. 그날 내가 병원으로 간 것은 여느 때보다 훨씬 늦었다. 방건숙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병실 문을 녹화함에 들어서니 어제까지와는 다른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내는 누워있지 않고 벽에 있는 곳을 돋구어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자세로 있었다. 정성 들여 빗겨 올렸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머리는 곱게 빗겨져 있었고 얼굴엔 약간의 화장기까지 있었다. 들어오는 나를 보고 아내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안 오시나 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약속을 어긴 일이 있었소? 그러기에 걱정을 했지요. 아내는 손짓으로 나를 자기 가까이에 앉혔다. 나는 아내 바로 곁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아내의 몸에서 묘한 냄새가 나는 듯했다. 나는 냄새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고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조금 뒤에야 방 안에 서려있는 약품 냄새에 아내가 그날따라 써본 것임에 틀림없는 화장품 향기가 섞인 것임을 알았다. 아내가 화장한 뜻은 무엇일까? 그러나 물어볼 수는 없었다. 물어서 안 될 일이 아니지만 그 물음에 이끌려 나올 대답의 대강이 추측되지 않는 바도 아니었다.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은 듣기에 거북할 것이 틀림없었다. 내 마음을 돌이켜보자는 수작일까? 그것이 아님도 나는 잘 안다.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아내는 벌써부터 서둘렀을 것 아닌가. 요즘도 바깥은 꽤 시끄러운 모양이죠. 조용하다고는 할 수 없지. 조심하세요. 공연한 소동에 휘말리지 말고. 소동에 휘말리려면 정열이 있어야 하오. 내겐 그런 정열이 없어. 이때 아내는 무슨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억제했다는 표정을 역력히 드러냈다.
하기야 본래 당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지. 그런데 전번에 학생에게 데모할 자유를 주라니 어쩌니 할 때는 정말 걱정스러웠어요. 어디 그거 내가 한 말인가? 당신이 한 말이 아니라도요. 보통 때 같으면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왔다. 시계를 들여다보는 나를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아내는 물었다. 벌써 가셔야 하나요? 아니요. 기차 시간은요? 부산까지 교통은 워낙 좋으니 걱정할 것 없어. 그러면 1시간쯤 여유가 있겠어요? 2시간이라도 줬어. 그런데 왜 자꾸 시간에 신경을 쓰는 거요? 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얘기해 봐요. 아내는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마 열이 나는 모양이었다. 어제는 친정 어머니가 다녀가셨습니다. 장모님이 어떻게? 제가 편지를 했지요. 오셔달라고. 왜? 공연히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는 자꾸만 우시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했더니 더 우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불쌍하고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되풀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장모를 떠올리며 조그만 체구에 늙어간다고 하기보다 시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알맞은 표현일 수 있는 노파를 눈앞에 그렸다. 불쌍하긴 바로 장모 자신이다. 외딸 하나를 키워 사위를 보았지만 잘 사는 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외딸은 항상 병석에만 있는 처량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않았다. 불쌍한 신세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장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무슨 방도가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무슨 방도가 있다고 해도 생각뿐일 거라며 서글프게 웃었다. 연세 많으신 어머님을 오너라 가더라 하다니 당신도 불효한 딸이야? 불효한 딸이야 나면서부터죠. 아내는 한숨을 섞어 이렇게 말하곤 먼 곳을 보는 눈이 되었다. 당신의 지각은 존경할 만한데 그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섣불리 아니 이유 없이 어머니를 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요? 무엇 때문에 오시라고 했는지 똑바로 말해보시오. 보고 싶다는 이유 이외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그럴까? 그래요. 그것뿐입니다. 당신 짐작이 되지 않아요? 어머니를 갑자기 보고 싶게 된 심정을. 딸아이는 시집을 가서 그 시집에서 좋은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친정에 있는 어머니를 생각한답니다. 그러고는 보고 싶어진답니다. 그럼 당신에게 무슨 슬픈 일이 있었소? 아, 아니요. 즐거운 일이 있었소? 아, 아니요. 이렇게 되면 벌써 말 상대는 안 된다. 말의 줄거리와 심리의 가닥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조금 있다가 아내는 시선을 내게로 돌리며 물었다. 당신 생각으론 내게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슬픈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소? 그럼 요즘이 내가 좋게 느껴질 수 있는 나날일까요? 슬프게 느낄 나날일까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소? 당신은 참으로 쌀쌀해지셔서요? 아내는 시선을 내게서 창밖으로 옮겼다. 쌀쌀해졌다는 아내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태도가 아내의 그 말을 수긍하는 뜻이 되리라고 알면서도 나는 그대로 버려두었다. 당연한 일이죠. 아내의 혼잣말이 들려왔다. 당연한 일? 나는 속에서 외웠다. 당신은 내게 할 말이 없어요? 있지. 뭔데요? 단 한 가지요. 빨리 병을 고치라는 것. 당신은 진심으로 내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는 성난 얼굴을 하고 아내를 훌게 보았다. 어이가 없는 말이라기보다 그런 질문이 내 인격을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 잠자코 있는 판인데 다시 물어왔다. 당신은 진심으로 내 병이 낫기를 바라나요? 말이 아니면 답변하지 말라고 했소. 서운이에요. 제가 묻는 말이 당치가 않더라도 오늘만은 제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언제 내가 부정직한 대답을 한 적이 있어? 이 말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본 질문이기도 했다. 만일 이것이 아내에게만 던진 질문이었다면 나는 상당히 뻔뻔스러운 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의 독촉하는 듯한 눈빛이 느껴졌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병이 하루빨리 나았으면 하는 것이요. 이 말엔 틀림이 없다. 아내의 얼굴은 안도의 감정으로 고요해지고 이글거리는 듯한 눈빛도 평정을 찾은 것 같았다. 그러나 아닌 것이다. 아내의 병이 나아야 한다고 길을 서는 저편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내가 만일 내 진위를 안다면 그런 경우라면 나는 병을 고치지 않고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할 것
시라고 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런 나의 추측이 어리석었음을 알았다. 병이 나으면 어떻게 하죠? 나으면 그뿐이지 어떻게 하다니 뭘 어떻게 한단 말이오? 내 음성엔 노기가 섞였다. 아내는 나를 힐끔 바라보고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았다. 이 영리한 여자는 자기 나름의 후각으로 사태에 대해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입을 통해서는 밝히지 않겠다. 나오면 부산으로 데리고 가겠느냐 진주로 데리고 가겠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화는 왜 내세요? 아내의 질문은 가볍게 분장한 것이지만 의도는 심각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안다. 그러니 내 대답도 이에 대한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진주를 떠나고서는 살 수 없다며?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천신만고 끝에 병을 고쳐 살 수 없는 곳으로 갈 수가 있나? 아내의 신경이 내 말끝을 따라 미묘하게 움직이는 것을 나는 느꼈다. 부산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아요? 나는 버럭 신경질을 했다. 빨리 병이나 낫게 하구려. 그런 건 그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해요. 아내와 말을 주고받는 동안 나는 중대한 것을 발견했다. 어렴풋이 상상한 대로 아내는 나와 방근숙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완벽한 인식이라고 하기보다 일종의 스토리를 꾸며놓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귀추에 대한 대강의 예상도 하고 있었다. 아내는 자기의 인식과 예상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것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척 꾸미기도 하고 병자의 어리광인 척 꾸미기도 하면서. 그런데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런 확인을 하려는가에 있었다. 만일 확인이 이루어진다면 아내는 더 슬플 것 아닌가? 더 불행할 것 아닌가? 병은 곧 낫는다고 해요. 아내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러니 앞으로의 방침을 제 나름대로 세워두고 싶어서 그래요. 부산에서 살 것인가? 진주에서 살 것인가? 그것에 따라 앞으로의 설계가 훨씬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 빛깔맞이야.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집한다면 나도 할 말이 있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요. 자유? 그렇소. 자유라니 내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대도 내가 자유라는 말을 쓸 때 복잡한 감정을 그 말에 끼웠듯이 아내도 그 말을 복잡한 감정으로 받아들였음이 분명했다. 당신의 의사와 제가 앞으로 살아야 할 것과는 무관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그럴 수도 있어. 아내의 얼굴엔 단번에 홍조가 떠오르고 눈망울이 충혈되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정확한 뜻이? 말한 그대로가 아니요. 당신에게 일체의 자유를 주겠단 말이요. 일체의. 제가 그런 자유를 싫어한다면, 당신의 의사를 따르고 싶어 한다면? 그것도 자유지. 아내는 소리를 지를 뻔하다가 간신히 목소리를 낮추었다. 자유란 말을 제발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에게만 자유만 있으면 돼요. 저는 자유가 싫어요. 자유란 무서워요. 더 이상 내버려두면 광란하지 않을까 해서 겁이 났다. 농담으로 얼버무려 넘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자유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알고 병에 이겨낸 당신에게 그 가장 존귀한 상을 주려고 한 거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이 있지 않소? 죽음을 면했으니 자유가 있을 뿐 아닌가 말이요. 그래 나는 죽음을 면했을 뿐 아니라 병을 이겨낸 용사에게 자유라는 상을 주려는 거요. 싫어요. 아내의 말은 단호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이라면 꼭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죽음을 택하겠어요. 자유는 절대 싫습니다. 싫어요. 그러니 자유를 준다는 말은 나를 죽으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유가 싫어요. 나는 당황했다.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기만 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혼날이라고 작정했는데 오늘의 상태로 미루어 보면 거의 무망한 노릇 아닌가. 결국은 비상수단을 써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구박하거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내 성격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방건숙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엔 거짓이 없었지만 방건숙에 대한 사랑만큼은 못되어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었다. 사랑이 아닌 동정으로 변했다고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왕에 열렬히 사랑했고 오늘 동정하는 사람을 이혼 거부를 이유로 구박할 수 있을까? 그 사람과 더불어 법정에서 싸울 수 있을까? 내 앞날을 가로막고 선 아내에게 정오를 키워보려 했지만 그렇게 마음먹으려는 의도 때문에 정오는커녕 때려 동정심만 짙어가는 판이니
분명 이건 커다란 그리고 복잡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내의 채관을 키우도록 만사를 탁 털어놓고 고백하는 게 현명한 노릇 아닐까?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내가 받은 정신적 타격은 아내를 죽이고야 말 것이 분명했다. 한편 병석에서 온갖 관념을 키우고 이미 생을 채관해본 아내는 우선은 타격을 받겠지만 그 타격에서 회복하고 새로운 생을 구상하는 지혜를 발동시키는 계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역시 불가능한 노릇일 것 같았다. 아내의 생명은 내게 있고 병을 고치는 집념의 원동력도 내게 있음을 나는 잘 안다. 아내가 자유와 죽음을 놓고 그 속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서슴없이 죽음을 택하겠노라고 말한 그 말엔 추호의 과장도 거짓도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이와 같이 고민하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으로 아내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나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를 택하지 않은 이상 당신의 의사에 순종하겠어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내게 자유는 주지 마세요. 명령을 주세요. 자유를 가지라는 명령이라면 그건 안 되죠.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모순 아니요. 뜻대로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면서. 그럼 이렇게 고쳐 말하죠. 자유를 준다는 말 이외의 어떤 말도 순종하겠다고. 나는 그러면 이혼하자고 해도 순종하겠는가 하고 묻고 싶었다. 그러나 자제했다. 자유를 준다는 말 이외의 말이란 표현으로서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아닌가. 침묵하는 나의 태도를 보고 아내는 어떤 심정을 굳힌 것 같았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꼭 한마디 있다는 걸 저는 잘 알아요. 나는 가슴이 섬찟했다. 그것을 제가 대신 말해볼까요? 고요한 그러나 무서운 말이었다. 아마 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 것이다. 아내는 야릇한 웃음을 띄어 보이며 다시 물었다. 제가 대신 말해볼까요? 나는 그저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절대로 안 돼 라는 상념이 내 뇌리를 스쳐갔다. 이러한 감정의 기미를 포착했음인지 아내는 상냥한 웃음으로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미안해요. 제가 공연의 공기를 심각하게 만들어서. 영리한 아내는 본능적으로 그 단어를 끄집어내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그 말이 나오기만 하면 만사는 끝이 나고야 말 것이란 예감 같은 게 작용했음이 분명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그 화제로 돌아갔다. 당신은 내게 꼭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대답할 뻔하다가 나는 그 말을 억제하고 길을 썼다. 당신에게 행복을 주고 싶을 뿐이요. 행복? 아내의 입 언저리에 보일 듯 말 듯 미소가 번졌다. 그런 말을 들어본 지도 오래되었어요. 그 정도 말로 그처럼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나는 말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좋은 말을 가리려고 하니 망설여졌다. 미묘한 시간이 흘렀다. 허식 있는 말이라도 해서 이 방 안에 공기를 물들여 볼까? 정확한 감정을 포착하기 위해 공기를 더욱 맑게 할까? 하는 생각이 미묘하게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실례해요. 오늘은 어쩐지 무언가를 따져놓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 용서하세요. 당신, 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죠? 딱한 질문이었다. 나는 허황하게 답을 창밖에서 찾았다. 대답하지 않아도 좋아요. 대답이 없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니까요. 여보, 나는 진심을 털어놓을 작정으로 말을 꺼냈다. 당신은 자꾸만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나에 대해 너무한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나는 여태껏 당신만을 사랑하고 살아왔소. 당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로 살아왔소. 내 뿌리가 신통차나 호화로운 치료를 해주지 못해 한스럽지만 난 나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내 태도에 약간의 불미함이 보인다고 해서 당신이 똑바로는 얘기하지 않고 유도신문 같은 짓까지 하며 내 마음을 떠보려 하니 참으로 고통스럽소. 만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참이요? 그리고 이때까지 가꾸고 온 사랑이 혹은 정이 그렇게 호락호락 남아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 나는 말을 끊었다. 말이 이어감에 따라 과장, 아니 거짓된 감정이 섞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중에 말을 끊어버린 나를 아내는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며 다음의 말을 독촉했다. 왜 말을 끊으세요?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표정에 쓰인 말이었다. 더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소?
누워만 있는 당신의 고충을 내가 아는 그만큼 당신도 내 고충을 알아줘야 할 게 아니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돌았다. 이럴 때는 가볍게 안아주어야 한다. 그런데 아내를 안아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래야지 하는 생각만 할 뿐이었다. 이것이 변화다. 이 변화를 민감한 아내가 알아차리지 않았을 리 없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인식을 가졌으리라.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아내는 나를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불쾌해도 참아주세요. 저는 지금 몇 번이나 지옥을 건너왔답니다. 이렇게 불쾌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이라니? 다시는 이처럼 추근추근하게 굴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 다음부터는 꽃처럼 웃고만 있든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자코만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만은, 아니 오늘 나의 생각을 정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나는 좋도록 하라는 신용을 했다.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죠? 마산에 계시지 않아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그분 남편이 별세했을 때 당신이 그 병실에 온 의미는 뭐죠? 만사는 끝났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왜 대답이 없으시죠? 이 다음에 하겠어. 무서운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 할 뿐이지 고비를 넘긴 것은 아니었다. 아내는 눈을 감은 채 석고상처럼 묵묵히 아까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방 안에 전등이 켜졌다. 아내는 이렇게 늦도록 앉아있는 내가 병원에서 나가면 근숙에게 갈 것이란 짐작을 벌써 하고 있는 것이다. 눈을 감고 있어도 전등이 켜진 것은 알았던 모양이었다. 시간이 늦으면 차 타시기가 곤란할 테니 가보시죠. 나는 일어섰다. 잘 있으라고 하니까 아내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뼈만 만져지는 손. 나의 눈에서 눈물이 솟았다. 이 다음엔 제가 묻지 않을 테니 모든 얘기를 해주세요. 손을 놓자 아내는 힘없이 말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전보를 보내겠어요. 부산의 그 하숙집으로 하면 되겠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병실에서 나오니 고문실을 빠져나온 느낌이었다. 그러나 구름을 디디고 선 느낌이었다. 저는 살아있을 의미를 잃었습니다. 문병을 하고 돌아온 다음 날 내게 전해진 아내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간신히 가라앉히고 다음을 읽었다. 그래 저는 지금 당신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궁리합니다. 제가 당신의 사랑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제가 살아있는 상태만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1시간이라도 더, 1분 1초라도 더 오래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며 요양소 규칙을 잘 지키며 의사의 지시에 충실했습니다. 병이 낫기만 하면 당신에게 커다란 행복을 안겨준다는 상상에 흥분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린 지금의 저는 당신의 부담받게 되지 않잖아요. 영락없이 살아있는 송장이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생명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부담 이외의 뜻을 가지지 않는다니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워있어도 당신에게 부담, 만에 하나 병이 나와도 당신에게 부담. 이럴 때 당신 같으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당신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론 당연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당신과 같은 훌륭한 남자를 짧은 동안이나마 남편으로 섬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겐 과분한 은총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저는 당신과 제가 거꾸로 되었을 경우를 상상합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방근숙 씨의 입장에 저를 놓아봅니다. 제게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것이란 자신감이 없습니다. 당신과 같은 훌륭한 남편을 가졌는데도 저에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추호도 당신의 변심을 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없이 슬프고 원통합니다. 어떻게 이처럼 불운하게 가혹한 팔자를 타고났는가 생각하니 모든 것이 저주스럽습니다. 당신 하나만은 빼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부담을 덜고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축복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며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의
극히 평범한 결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루라도 일찍 이 세상을 하직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작정했으면 그야말로 하루속히 결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련한 미련도 있거니와 제 서툰 수작으로 당신에게 충격을 주어 두고두고 당신의 마음에 그늘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조금도 죄의식을 가지시거나 충격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의 말과 태도로 보아 전큐할 희망이 없는 몸이고 제 자신이 그대를 기다릴 기력도 없으니 천명을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니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잘했다고 생각함으로써 마지막 길을 떠나는 저를 위로해 주옵소서. 그러니 무슨 소식이 가더라도 당황하시지 말라고 이 편지를 드리오니 다음 일요일을 고대하겠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자 전신이 오한에 사로잡혔다. 정신을 차리니 방 안에 전등이 켜져 있었고 주위에 남 모르는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갑작스럽게 부들부들 떨며 정신을 잃은 것 같아서 하숙 주인이 의사를 불렀다는 것이다.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늙은 의사는 근심스럽게 눈을 뜬 나를 향해 그렇게 말했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나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의사가 가고 난 뒤 미엄 한 그릇을 마셨다. 텅 빈 천장을 쳐다보고 누웠으니 물밀듯 밀려오는 불안감과 당황함으로 가슴이 설레 안절부절 못했다. 아무런 사념도 떠오르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탄식이 구름 조각처럼 심상 위로 둥둥 떠다닐 뿐이었다. 다시 의사를 불러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는데 새벽녘 다시 잠은 깨고 말았다. 식은땀이 흠뻑 젖은 몸으로 이불 속에서 보채면서 생각한 것은 아내의 죽음이 그처럼 내게 심각한 충격일까 하는 점이었다. 나는 아내의 죽음을 견뎌낼 것 같지 않았다. 자연사이면 또 몰라. 자살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오늘이라도 마산으로 가야겠다고 벌렸지만 의사는 하루 동안은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몸에 힘이 빠져 마산까지 갈 수도 없었다. 편지라도 쓰려 했지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신경을 요약할 수가 없었다. 한 가닥의 희망은 다음 일요일을 기다린다는 문맥이었다. 그때까지는 대사를 이루지 않겠지. 이 글귀에 간신히 희망을 위탁하고 나는 하루를 누워 지냈다. 그 이튿날 마산으로 갈까 해서나 하루 동안을 지탱해온 다음 일요일까지는 괜찮겠지 하는 안심이 그대로 굳어져 미루어 놓은 학교 일을 보기로 했다. 그것이 함정이었다. 아내는 그 편지에서 아내 나름의 마지막 시험을 해본 것이었다. 만일 내게 아내에 대한 티끌만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마산, 부산 간의 교통사정을 봐서 오후 늦게라도 뛰어오리라 추측했던 모양이고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이니 미련 없이 결행하자고 마음먹은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그 간절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동시에 아내는 정신을 잃을 만큼 심각한 충격을 받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내는 토요일 밤 담당 간호사를 붙들고 부산과 마산 사이의 교통사정을 세세히 묻더라는 것이다. 첫 차가 몇 시에 있으며 마지막 차는 몇 시에 있는가, 몇 시간마다의 버스가 있는가 등을 연필로 종이 위에 쓰면서까지 소상하게 묻더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위와 같은 내 추측의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아내는 토요일 밤 자정쯤 독을 마신 것 같았다. 일요일 아침 나는 방건숙에겐 연락도 하지 않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그때는 아내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다. 고민한 흔적은 없었다. 조용하고 평화롭고 숭엄하기까지 한 잠자는 얼굴이었다. 자연사를 가장할 셈인지 어느 곳을 찾아도 유서 같은 건 나타나지 않았다. 유서를 쓸 건더기도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유서를 쓴다면 나에게 밖엔 쓸 곳이 없으니 그 유서는 벌써 내 손에 와 있는 셈이다. 유서도 남기지 않은 아내를 간호사는 원망하는 듯이 나무랐겠지만 나는 잠자코 있었다. 웬일인지 눈물이 솟지 않았다. 편지를 받았을 때의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인지 충격 같은 느낌조차 없었다.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을 보듯 봄바람에 흩어진 꽃잎을 보듯 나는 의외로 침착하고 냉정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결코 정상이 아니었다. 아내의 죽음 앞에 일체의 감정작용에 얼어붙은 탓이었다.
그 증거로 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몽유병자처럼 행동한 모양이다. 내 딴엔 침착한 것처럼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넋이 나간 것 같았다고 한다. 그동안 마산 앞바다에 김주열 군의 시체가 떠올라 마산에서 데모가 재연하고 그 데모가 수도 서울에까지 비화했으나 나는 일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 거대한 역사의 움직임 속에서 나는 나 하나의 슬픔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인간 개개인의 슬픔과 기쁨을 합쳐 흐르기도 하지만 그 흐름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고 죽는 인생도 또한 있다. 천하의 신문들은 김주열 군의 죽음에 붕괴하고 이를 대서특필한 모양이지만 그 모든 신문이 아랑곳하지도 않은 어떤 여자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을 한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 이것은 두고두고 나에게 역사와 인생의 대비를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나는 방건숙의 존재를 아주 잊고 있었다. 이것은 나에게 사랑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함을 가르친 것이었다. 동시에 오랜 시일을 두고 가꾸어진 사랑은 그 사랑이 변하기 위해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 뿌리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박혀진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기도 했다.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졌을지라도 오랫동안 사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과는 별개인 추억을 가진다. 사랑은 가도 사랑의 추억만은 남는다. 한번 사랑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이별은 그래서 슬프다. 열렬히 사랑했고 병들었기에 더욱 사랑한 기억 때문에 또 방건숙의 존재를 잊었다고 해서 나는 죄의식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다. 나와 아내를 갈라놓은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운명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 그러나 허전했다. 허전했다기보다 허탈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하늘빛이 달라 보였다. 꽃빛이 달라 보였다.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다.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라고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허무라는 실체를 바로 내 육안으로 본 것이다. 아내의 장례와 그 뒤치다거리까지 마치고 부산으로 오는 차중에서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막 기차 안으로 들어온 신문을 통해서였다. 나는 신문팔이 소년이 불쑥 내미는 신문을 기계적으로 사서 펼쳤다. 망각의 지대에 앉아있다가 돌연 이승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다. 내가 없는 동안 세상은 이렇게 변했구나. 신문이 부산의 K신문임을 알자 먼저 사설 안으로 눈을 옮겼다. 그 신문의 사설을 즐겨 읽던 버릇 때문이었다. 제목은 백성의 소리는 음하다로 되었고 부제목이 이 대통령의 하야 의사만 듣고 라고 되어 있다. 나는 선거 전후를 통한 이 신문의 정렬을 상기하여 갑자기 되살아난 호기심으로 그 사설을 읽기 시작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국민이다. 헌법엔 그렇게 쓰여 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떳떳한 노예만도 못했다. 주권은 문서 속에 사장된 채 주인은 그 구실을 못하고 살기 위해서는 비굴하게 일체의 부정, 부당한 처사를 견뎌왔다. 그러나 지금 주권은 사문의 의상을 벗고 생명을 획득하려고 걸기했다. 마산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청주에서, 진주에서 그 이외의 전국 방방곡곡에서 청년 학도의 정렬을 앞세우고 나섰다. 아무도 이 외침을 멈추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권위도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인의 소리를 외치는 행동이 총탄 마구 쏟아지는 비상사태를 조성함이 없이는 발현될 수 없었다는 건 통탄해야 할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비극을 준비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폭발하게까지 불만을 누적시킨 자가 누구며 이 불만의 발현을 이처럼 비상화한 것은 누구냐? 누가 누구에게 감히 총탄을 쏘았으며 본시 그 총탄은 누구를 위해 마련했던 것인가? 여느 때 같으면 혹시 감동했을지 모르는 이런 문면에 나는 공소한 흥분의 흔적을 느꼈다. 허무의 실체를 육안으로 보고 돌아온 사람의 눈앞엔 모든 흥분이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모두가 다 한 번은 죽을 사람들. 100년만 지나봐라.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 지금 온 세계에 있는 사람은 죄다 죽고 없어질 것 아닌가? 그럴 때 이런 흥분은 너무나 공소하지 않은가? 그러나 읽던 차민이 마저 읽어볼 수밖에 없다. 지금 서울에서는 또 발포 소동이 일어나고 부산거리도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결정적으로 국민의 총의가 집결된 것이다.
정 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이 대통령 하야하라. 는 방향으로 완전히 통일되었다. 2천만 전체의 생명과 바꾸어도 이 주장은 굽힐 수 없는 것이다. 이 외침에 이 대통령은 호응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고 엄명했다. 우리는 이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단호히 실천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를 역사상의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에 이르자 이 사설에 대한 나의 흥미는 떠났다. 차안의 흥분이 남의 일 같았다. 내가 방건숙을 만난 것은 아내가 숨진 뒤 한 달쯤 후이다. 거리에 이 대통령 하야에 따른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국회를 해산하라는 데모가 연일 가두에 범람하고 있었다. 나와 건숙은 토요일 오후 부산 강북동에 있는 피다방에서 마주 앉았다. 한 달을 만나지 않는 동안 건숙은 무척 여위어 보였다. 건숙은 나도 여위었다고 말했다. 건숙은 수심 어린 얼굴을 하고 좀처럼 입을 때리고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건숙을 보자 당장 되살아나는 모정을 느끼면서도 한편 건숙의 손을 잡아버리는 정열이 없음을 알았다. 내 가슴은 텅 비어 있었고 그 분위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마음조차 내키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었고 건숙이 말문을 열었다. 글쎄요. 그렇게만 대답할 뿐 내게 무슨 구상이 있을 리가 없다. 이대로는 견디지 못하겠어요. 건숙이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면 될지 건숙 씨 생각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만나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상하게도 침착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만일 한 달 전쯤에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면 나는 커다란 충격을 느끼 안절부절 못했을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어디에 연유한 것일까 하고 돌이켜보았다. 건숙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일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제가 싫어져서 그렇습니까? 나는 겨우 입을 열어보았다. 아니요. 건숙은 황급히 부정했다. 그렇다면? 아니에요. 선생님이 부인을 잃고 난 뒤의 그 충격이 너무도 애처로웠어요. 제가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있고 게다가 선생님은 제가 연락하지 않았더라면 저를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건숙 씨를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력이 없었어요. 만나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그거 보세요. 저에 대한 선생님의 그리움이 없어진 증거 아니겠어요? 아니지요. 이렇게 부정은 했으나 이을 말이 없었다. 우리는 너무나 처참한 운명에 놓인 것 같아요. 건숙이 웅얼거렸다. 우리는 불쌍한 시체를 밟고 선 거지요. 내가 방금 내가 한 이 말에 놀랐다. 부지불식간에 이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건숙은 새파랗게 질린 표정이 되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 시체를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되는 거죠? 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내겐 그 눈물을 먹게 할 아무런 수단도 없었다. 나는 상념에 잠겼다. 방건숙을 향한 그 열렬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싸늘해졌을까? 그처럼 아내를 사랑했는가? 아내의 죽음을 방건숙의 탓으로 돌려 그 마음의 연장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 방건숙을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다 하는 분명한 대답이 나왔다. 나는 여전히 방건숙을 사랑한다. 우리의 사랑이 꽃피기 위해서는 두 남녀의 불행이 필요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방건숙의 남편과 내 아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는 꽃과 나비처럼 쾌활했었다. 때때로 그들의 존재로 인해 생각이 흐려지고 가슴속에 그늘이 낀 때가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은밀한 비밀을 단 둘이서만 나눈다는 감정만으로도 허무됐다. 그러던 것이 지금 그들이 없어지고 나니 당황하게 된다는 건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방건숙에게 무슨 말을 해야 옳을지 망설였다. 건숙이 역시 같은 심정인 것 같았다. 선생님, 나를 부르는 건숙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건숙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대단한 결의를 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표정으로서만 말을 듣는다는 신용을 했다.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지 않아요? 건숙은 그렇게 묻고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지요. 나도 한숨 섞인 대답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별을 해야 하지 않아요? 이별? 나는 당황했다. 선생님의 태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황급히 말을 서둘렀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그럼 선생님의 생각을 똑똑히 말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실 수 없을까요? 이별하는데 필요한 시간 말인가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구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선생님의 마음입니다. 구상하고 난 후의 정성스러운 답안이 아니라 지금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괴롭습니다. 그런데 건숙 씨는 어때요? 저에 대한 감정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다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문제가 남아있지 않아요? 앞으로의 일. 나는 이렇게 중얼거린 채 다시 상념에 잠기고 말았다. 아내의 얼굴이 선명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여자의 집념이라고는 할까. 그 눈이 내 일생 동안을 따라다니며 나를 쏘아볼 것이라고 상상하니 떨렸다. 우리는 너무나 큰 죄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건숙의 말이 내 심경을 대변하는 것처럼 들려왔다. 나는 건숙의 말에 그냥 귀를 기울였다. 제 남편도 자살했고 선생님의 부인도 자살했고 말하자면 우리는 두 자살 시체를 밟고 서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그렇다고 응수하는 내 마음의 소리가 있었다. 그 시체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그 원망스러운 눈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이 엄청난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지. 하지만 선생님의 단호한 의지만 있으면 저는 어디로라도 따라갈 각오가 있습니다. 그들의 도깨비가 나타나는 집에서라도 저는 살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처럼 강한 충격을 받으시고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는 걸 보니 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나 저는 선생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과거를 지니고 그 위에 선생님까지 놓치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사랑이 저에게서 떠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묵묵히 듣고만 있는 나에게 일종의 분노를 느꼈음인지 방건숙의 말에는 다롱한 결의의 빛이 띄었다. 선생님께 제안을 드리겠어요. 제안을 하겠다는 건숙의 말을 듣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부터 꼬박 1년간 서로 만나지 않기로 해요. 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건숙을 쳐다보았다. 건숙의 표정은 이 여자에게 이처럼 무서운 면이 있었던가 의문이 들 정도로 굳어져 있었다. 옛날에도 복을 입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1년 동안 우리는 복을 입고 고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생활을 해요. 둘이서 같이 살며 언제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보다 1년 동안의 속죄 생활로 기왕의 죄의식을 훌훌 떨쳐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타당한 의견이다. 그러나 1년 동안 건숙을 만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건숙에겐 그럼 1년 동안 나를 만나지 않고 견뎌낼 용기와 자신이 있단 말인가? 그만큼 내가 건숙에게 쏟은 사랑보다 건숙이 내게 주는 사랑이 얕은가? 1년 동안의 시간을 가져봐요. 그동안 선생님께서 제가 필요하시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나타나지 않으면 될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녀의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되물었다. 그녀는 이렇게 하자는 것이었다. 1년 후의 이날, 그러니까 1961년 5월 20일 오후 5시 정각 바로 이 피다방에서 만나잔다. 그때 30분쯤까지 기다려 어느 편이고 나타나지 않으면 함께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각기 달리 인생의 길을 걷자는 것이다. 나는 이 의견에 동의했다. 피다방을 나온 나와 방건숙은 전등이 켜지기 시작한 광복동 거리에서 동과 서로 헤어졌다. 나는 그 뒤에도 며칠을 허탈한 사람처럼 날을 보냈다. 방건숙에 대한 모정이 차츰 열도를 가하기 시작했다. 건숙의 사랑이 그리워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1년이라고 박아놓은 못을 빼버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엄숙한 서약이었기 때문이다. 1년의 속죄 생활은 유익한 일이며 앞으로 건숙과의 생활을 위해서도 꼭 있어야 할 수양이라고 여겼기에 나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1년을 견뎌낼 각오를 다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정열을 쏟아 넣을 일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차에 나타난 권유가 교원 노조의 일이었다. 종려의 교원이 관건 또는 돈 봉투 앞에 너무나 비굴했다는 반성과 더불어 생겨난 노조운동은 삽시간에 교사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다. 스스로의 단결의 힘으로 교권과 아울러 생활권을 확립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희망이 노조운동에 열기를 가했다.
그러한 상황과 기풍이 교육계를 휩쓸기 시작하고 4월 혁명의 보람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듯이 날뛰었다. 나도 그 무수한 분자의 하나로서 동분서주했다. 지나친 일이니 조금 더 자숙해야 할 일이니 하는 생각은 일지 않았다. 그대로 밀고 나가기만 하면 이상적인 교육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란 벅찬 의욕만이 앞서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이 범하기 쉬운 좌익적인 경향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력에 다소 불미한 흠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요직에서 물러났고 주위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조합운동이 반드시 좌익운동이 아니라는 증거도 아울러 세울 포부마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온건한 보수주의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하는 데에는 경각심이 모자랐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곳에서 오해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 오해가 커다란 역사의 고빗길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도도한 흐름은 그것이 흘러갈 때 본의 아니게 별의 별 협찬물을 섞어가며 흐른다. 친절한 마음이 있으면 협찬물이 섞인 탕류 속에서도 순수한 물줄기를 찾아 사태의 본질을 가려내기만 하지만 인사와 세정은 그러지를 못했다. 소식을 들으니 방근숙도 노조운동에는 상당한 열성을 보인다는 것이어서 반가웠다. 그날이 오면 지난 일을 회고하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도 생각했다. 하여간 노조운동이라도 없었더라면 서로 엄숙한 맹세를 했다고는 하지만 1년의 속죄 생활을 채우지 못하고 나는 방근숙을 찾아갔을 것이다. 그동안 나는 노조 간부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고 그 의젓한 직함을 띠고 방근숙을 만날 것이었다. 그달이 가까워졌다. 노조니 뭐니 하는 생각보다 방근숙과 만날 그날과 그 시간으로 나의 뇌리와 나의 가슴은 꽉 찼다. 드디어 그날을 다시 앞둔 5월 16일 군사혁명이 터졌다. 나는 갑자기 회오리 바람 속에 섰다. 교원 노조의 관계자들이 속속 검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자수하려 했으나 방근숙과 약속이 있었기에 그러지 못하고 5월 20일을 기다렸다. 부산 아미동 친구집에 숨어있다가 오후 4시쯤 집을 나서 광복동 피다방을 향해 걷는데 도중에 불심 검문에 걸려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고 말았다. 나는 연행된 사실보다도 기다리고 있을 근숙의 마음이 더욱 걱정되었다. 나타나지 않으면 같이 장례를 걱정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했는데 이 불의의 변을 이해해 줄까? 이해해 줄 것 같고 이해하지 않을 것도 같았다. 그러나 언젠가 그날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 타일렀다. 5.16 군사정변의 의도와 목적으로 봐서 교원 노조에 대한 추궁은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다. 남과 북을 휴전선이라는 인위적인 선으로 갈라놓은 국토에 허용된 자유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점을 미리 짐작하지 못한 것이 벌써 잘못이 아니었던가. 4.19 이후의 혼란을 빙자해서 우리의 권익을 지나치게 앞장세워 사회 혼란을 조장했다는 추궁도 있을 수 있었다. 우리의 의도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그 틈바구니를 이용하려는 사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의 고빗길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없었다는 것. 일시적인 공명심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덤빈 행위가 없지 않았다는 점도 아울러 자각해야 했다. 나는 이 모든 과오를 순순히 인정했다. 그리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했다. 그러나 나의 운명에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방근숙과 나와의 새로운 생활이 바로 눈앞에 전개되려 하는데 이 무슨 운명이냐고 하는 탄식이 나를 괴롭혔다. 어쩌다 근숙에게서 무슨 소식이 없을까 하고 가슴을 졸여보았으나 허사였다. 격동하는 역사의 물결 위에서 한 사람의 운명이란 포말과도 같은 것이란 절박한 느낌이 들면서 통곡하고 싶었으나 간신히도 참았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방근숙밖에 없다는 절실한 마음에 사로잡히자 근숙의 지금 마음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하는 걱정에 몸부림까지 쳤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부탁해서 근숙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공연한 망신만을 당할까 우려스럽기도 하거니와 만일 근숙의 마음이 변했다면 나는 절망할 테니 그 절망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나날이 자꾸만 흘렀다. 나는 근숙의 소식을 모르는 채 근숙의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서울로 이송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어 검찰관이 신문하는 날이 잇따랐고 재판하는 날이 잇따랐다. 나는 10년 징역을 선고받고 장기수가 되었다. 희망을 모두 단념해야 했다. 그러나 하루도 한 시간도
건숙을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영어 생활 2년이 되던 어느 날 나는 뜻밖에도 방건숙이 보낸 편지를 받았다. 서두를 보니 편지를 몇 번 보낸 모양인데 내 손에 들어온 편지는 그것이 처음이었다. 교도소에는 아무나 쓴 편지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가족이 보낸 편지는 원칙적으로 전달되지만 내용에 사소한 불온기라도 있으면 전달되지 않는다. 친구들의 편지도 순진한 문안 편지만이 허용된다. 다소라도 감정을 자극시킬 문면이 있으면 안 된다. 방건숙의 편지가 들어오지 못한 이유를 나는 쉽게 알 수 있었다. 부부 사이도 아닌 남녀 관계인데 내용이 너무 심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번 편지가 많은 곳이 먹줄로 지워져 있는데도 들어온 것은 편지 내용이 너무나 절박한 탓이 아닐까 한다. 이 편지에도 또한 답이 없으리라고 믿으면서도 씁니다. 이 편지에 또 답장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오니 간단한 글귀나마 보내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이 제게 답을 주시지 않는 마음은 잘 이해합니다. 부산에 계시는 동안 전혀 연락 안 한 제 행동에 대한 노여움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몇 번이고 편지를 올린 것처럼 그날 선생님이 약속한 장소에 나오시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된 것도 모르고 자포자기해서 학교도 그 길로 그만두고 시골에 있는 고모님 집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제 일생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제 운명을 결정할까 망설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생님에 대한 또 하나의 부담이 될까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수녀원에 들어가려고도 했고 절로 들어갈까도 했답니다. 고모님의 만류가 없었더라면 어느 편으로든 제 행로는 결정되었을 겁니다. 고모님은 내일 할 수도 그 다음날 할 수도 있는 일을 무엇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지 신문을 보고서야 선생님께서 무서운 시련을 치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울로 가서 면회 신청을 해서나 불가능하다고 하기에 하루 종일을 그 담 밖에서 서성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썼으나 회답도 없고 알고 보니 편지를 주고받는데도 제한이 있다 하고 그 후 다시 면회를 신청했으나 가족 이외는 안 된다고 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만 허락하신다면 아니 허락하시지 않아도 저는 평생 동안 선생님을 기다리며 살 작정이옵니다. 앞으로 8년이 남았다지만 만일 선생님만 용서해 주신다면 저는 그 8년을 기쁘게 알차게 선생님의 모습과 더불어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나오시는 날이 있으면 마산의 그 집으로 저를 찾아주십시오. 옛날 그대로의 건숙이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기구한 운명을 극복하고 다시 만나는 날의 영광과 행복을 생각하니 지금부터 가슴이 떨립니다. 방건숙의 편지를 읽고 난 뒤 나는 자리에 섰다.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같은 방의 친구들에게 보이기 싫어서였다. 나는 벽 한쪽으로 트인 창문 밖을 향해 섰다. 흐르는 눈물 사이로 흰 구름이 가고 그 구름이 흩어진 뒤에 푸른 하늘이 나타났다. 사람의 행복이란 저런 것이거니 했다. 일순의 구름, 일순의 푸른 하늘.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오죽하면 사람이 못나 비좁은 감방에 갇혀 있다고 치더라도 나를 감싸주는 사랑이 있음을 알면 절망할 수 없다. 나는 노부모의 애처로운 모습을 상기하면 불행과 절망을 느꼈는데 건숙의 모습을 상기하면 행복을 느끼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당황하기도 했다. 노부모에겐 바랄 것이 없고 건숙에게는 바랄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약삭빠른 인간의 근성이 되고 만다. 그러나 늙은 부모의 존재는 영의 몸에 위안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불효하다는 의식이 앞질러 그 불효를 보상할 길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나는 흐르는 눈물을 말끔히 씻고 마음을 가다듬어 교도관에게 신호를 했다. 방건숙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생각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버렸다. 참으로 반갑게 당신의 편지를 읽었소. 내가 당신에게 답장을 쓰지 않은 것은 당신의 편지를 읽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요. 2년 동안 나는 줄곧 당신의 소식만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오늘에야 처음으로 온 것이요. 당신에게서 소식은 없어도 나는 하루에 1시간을 당신을 생각지 않고 지내본 시간이란 없었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요.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며 행복이요. 나는 당신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땅에 나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이 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다고만 생각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것은 개의치 않고 살아 계시다는 느낌만으로도 나는 행복할 줄 아오. 그러니 내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시고 건숙 씨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설계에 따라 대담하게 살아가십시오. 나와 같은 불운한 사나이에게 사로잡혀 그 고귀한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라오.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이미 세속적인 차원을 넘었어. 그 옛날 그 험한 일들이 있은 뒤 내가 한동안 싸늘하게 굳어버린 것은 이제와 알고 보니 순결하고 고귀한 당신을 험한 운명을 짊어진 내가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겁먹은 마음의 탓이었소. 건숙 씨, 부디 나를 잊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8년은 당신이 아름답게 꽃필 계절이요. 그 계절을 허송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하오. 나는 8년 동안을 속죄하고 나의 운명을 정화하며 당신의 행복을 비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겠소. 사랑하는 건숙 씨, 내의 위대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랑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시오. 다시 당신에게 죄짓지 않게 나를 인도하시오.